이번 시간에는 걸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 0.5세대 걸그룹부터 1세대 걸그룹까지 한번 쫙 이렇게 호롤롤롤롤 훑으면서 그 시절 우리의 추억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들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살려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거지. 어차피 긴 연휴에 유튜브 볼 거 더럽게 없어요. 그럴 때 이 영상을 보면 시간이 순삭된다 이거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아보기 특집이니 그냥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지만 구독, 좋아요까지 하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994년에서 98년까지 데뷔한 그룹들을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94년 이전에 데뷔한 걸그룹은 1세대로도 안 쳐주는 거야. 이걸 또 안 쳐줄 수는 없으니까 0.5세대, 0.5로 분류를 하는 거지. 0.5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0.5세대 걸그룹의 시작점, 우리나라 K-팝 걸그룹의 역사의 시작점이 1988년에 데뷔한 새또래라는 거지. 이렇게 내가 새또래 테이프도 소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니? 이 새또래는 당시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데뷔를 했던 걸그룹이었거든. 이 새또래의 이희정이라는 멤버는 나중에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로 또 한 번 데뷔를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걸그룹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 K-팝 걸그룹 역사의 시작점을 찍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새또래지. 새또래는 1988년에 데뷔했었는데 왜 이 새또래가 걸그룹의 시작점이 되느냐 하면 이전에 여성 그룹이 있긴 있었지. 음방울 자매라던가 펄시스터즈라던가 서울시스터즈라던가 이런 그룹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음악적으로나 컨셉적으로나 지금의 걸그룹과는 전혀 달랐다고 볼 수 있어. 이 와중에 새또래라는 걸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들은 이전의 그룹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 이전 그룹들은 트로트나 성인가요 위주의 음악을 하는 그룹들이었는데 새또래는 댄스 음악을 했던 댄스 그룹이었던 거야. 게다가 상큼한 외모와 파격적인 안무, 아니 이때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안무였다니까. 이 새또래도 당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3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소녀대의 컨셉을 따라 만든 걸그룹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K-팝 걸그룹의 역사의 시작에는 소녀대가 있었다라고 봐야지. 그런데 뭐 이것도 딱히 뭐라 할 게 못 되는 게 90년대에 대만에선 아예 소녀대라고 그냥 이름까지 베낀 3인조 여성 그룹이 있었거든. 근데 이 소녀대에, 대만 소녀대에 우리가 그 시절 사랑했던 소녀 비비안수가 소속돼 있었지. 왜 우리 동년배들은 다 알잖아. 그 비비안수 모른다고? 왜 이러지 이거? 이때 그 화제가 됐던 그 비비안수의 누드집 그거 알잖아. 그 컨셉을 또 나중에 그 정량이라고 새 친구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그 양반 있잖아, 정량. 그 양반도 나중에 누드집을 냈었는데 그때 비비안수의 누드집 컨셉을 표절했었던, 또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뭐 결국 한중일 서로 베끼고 따라하고 뭐 그렇다는 거지. 암튼 이 전혀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했던 새또래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는데 당시 1980년대 가요계는 아직 새또래라는 걸그룹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걸그룹이라는 형태의 가수를 소비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랄까. 이 새또래는 2집까지 활동을 하면서 큰 성공은 하지 못한 채 해체하고 말았던 것이지. 그래도 꽤 임팩트는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그룹이야. 이 새또래는 이희정, 김정임, 우유나 이렇게 3인조였는데 이 중 이희정은 이후 이가희라는 가명으로 베이비복스로 다시 데뷔했었어. 이 이야기는 베이비복스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한번 봐주시라. 이렇게 태초에 새또래가 있었다 이거야. 이 새또래가 등장했던 1988년 이후로 이렇다 할 걸그룹들이 없었어. 그러다가 1993년 갑자기 이제 걸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걸그룹이란 말을, 용어를 쓰기 시작했던 때였단 말이지. 이때 쏟아져 나왔던 걸그룹들이 칼라라든가 애플, SOS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1세대 걸그룹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걸그룹이 바로 SOS였어. 게다가 이 SOS에는 사건 반자의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박상희 소장님이 아이돌로 활동했던 그런 그룹이었지. 이 박상희 소장님의 SOS 시절 한번 보러 가볼까?
93년 데뷔한 걸그룹들 중에 가장 지금의 걸그룹, 그러니까 아이돌 걸그룹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팀이 바로 SOS야. SES 아니냐고? 아니 SOS야. 이건 그 구조신호 SOS가 아니라 센세이셔널 오리엔탈 사운드의 약자인 SOS인 거지. 아, 이름부터 느낌 오지? 바로 1세대 아이돌 장명법의 조상님인 거잖아. 암튼 감각적인 동양의 소리, 이게 바로 SOS였던 거야. 이 오리엔탈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던 그룹인 게, 이 그룹은 최초의 한일 합작 걸그룹이었단 말이야. 게다가 한일 합작 걸그룹이었으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활동하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지. 멤버도 모두 잡지나 CF 출신 모델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예쁜 외모로 주목을 받았었고, 이 1집의 타이틀곡 처음 느낌 그대로도 크게 히트를 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반응이 있었어. 내가 이때 멤버 중 하나였던 사현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러니까 SOS를 더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지. 이 SOS는 94년 2집 팝콘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팝콘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 팝콘은 카일리 미노그의 더 로코모션을 그냥 번안한 곡이었고, 이 앨범 수록곡이 거의 대부분 팝송을 번안한 노래였어. 이게 가능했던 게 당시 SOS의 소속사가 우리나라의 사마 프로덕션과 일본의 포니캐년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삼포니 레코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 암튼 이 2집은 그닥 반응이 없었고 2집을 마지막으로 SOS는 해체하고 말았지. 이 SOS는 김창숙, 한나, 박상희, 사현진 이렇게 4인조였는데, SOS 해체 이후 김창숙과 한나 그리고 박상희는 연예계를 떠나고 사현진은 배우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배우로서 이름을 알렸고 2020년까지도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계속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연예계를 떠났던 박상희는 심리상담가, 방송인,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당시 이 시절 걸그룹 멤버들 중에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양반이 바로 이 양반이 아닌가 싶어. 나도 TV에서 이 사람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다가 그 SOS! 하고 생각이 났었거든. 특히 내 그 최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사건반장에 고정으로 출연 중이라 나한테는 더 친근한 느낌이야. 이 사건반장에서 처음 느낌 그대로를 춤과 함께 불렀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참 아직도 청아하더라고. 칼라도 애플도 SOS도 다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반짝 인기에 그쳤던 걸그룹들이지만 미약했던 시작이 있었기에 창대한 대걸그룹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거라네. 이런 걸그룹 조상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같은 4세대 걸그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네. 이렇게 K-팝 걸그룹의 창세기를 읊어드렸다네. 90년대 초에 이렇게 걸그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 걸그룹들 중에 이렇다 하게 히트를 친 걸그룹은 없었어. 이때는 오히려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던가 노이즈라든가 듀스라든가 이런 남성 그룹들이 히트를 치던 때고, 여성 가수들도 강수지, 하수빈 이런 청순한 가수들이 인기를 끌던 때였거든. 그런 와중에 갑자기 겁나 예쁜 언니들이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바로 베스트 뷰티의 약자인 비비였던 거야. 이 언니들이 등장하면서 슬슬 우리나라 가요계에서도 걸그룹이 이제 되나? 걸그룹들이 이제 먹히나?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그동안 수많은 군통령들이 있었지만 초대 군통령 베스트 뷰티 비비 언니들의 모습을 보러 가보자고. 비비라고 하면 요즘 친구들은 다 요 비비를 떠오르겠지만, 우리 틀딱들, 아니 틀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럼 우리 동년배들은 이 섹시한 언니들 비비를 떠올리는 거 아니요. 이 비비 언니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또 나름 르네상스, 라 레볼루션, 센세이션이었거든. 이 언니들이 데뷔했을 때가 1996년이었는데 당시 이런 그룹이 없었단 말이야. 굳이 비슷한 그룹을 찾자면 같은 해 데뷔한 에코쯤 되는데, 에코도 처음 데뷔했을 때는 댄스 음악으로 데뷔했었거든. 그래서 여성 댄스 그룹으로는 좀 비슷할 수 있지. 근데 두 그룹의 결정적 차이는 와꾸 늘씬하고 예쁜 언니 둘이 막 그 X세대의 발랄함과 통통 튀는 근데 요 발랄함과 통통 튀는 이 워딩
되게 옛날 사람 같네. 아무튼 그런 이미지에 늘씬하고 예쁜 언니들이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겠지. 심지어 이 비비가 베스트 뷰티의 약자였다니까. 외모에선 자신있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1996년 이때만 해도 뭐 SES, 핑클, 베이비복스 이런 대표 걸그룹들이 아직 데뷔하기 전이라서 비비가 원탑 걸그룹이었어. 그냥 가요계를 다 씹어먹은 거지. 근데 다시 보니 씹어드신 것 치곤 너무 말랐다. 비비 언니들은 1997년까지 그냥 가요계를 씹어 드시는데 1997년에 2집을 냈거든. 이 2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전설의 히트곡 하늘 땅 별 땅이었어. 이 노래 가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서운 가사인데 너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끊었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뭐 약간 그 소름 돋는 가사 아닐까 싶은데 뭐 기다리든 말든 그 내 할 바는 아니니까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튼 군통령 관련해서 무슨 족발골목 아지매들 마냥 그냥 서로 본인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짜 원조 군통령은 이 언니들이라고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언니들 활동하던 시기가 96년부터 98년까지 굉장히 짧은 시기였지만 이때가 딱 우리 동네 형들, 학교 선배들부터 내 친구 동기들까지 다 입대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비비 언니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다 이거지. 그렇게 비비 언니들은 남성 동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최고의 시절을 달리던 와중에 돌연 해체를 하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해체한 줄도 몰랐어. 왜냐하면 비비 언니들이 해체할 당시에는 이제 SES를 비롯해서 뭐 디바라든가 베이비복스라든가 이런 걸그룹들이 나타나면서 비비 언니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비 언니들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사라졌어도 크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 그리고 해체 이유도 알아보니 소속사와의 마찰이었다고 하는데 뭔 마찰이었는지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더라고.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시라. 초대 군통령 비비 언니들은 진짜 짧고 굵게, 이 언니들 왁구 보면은 가늘고 길던데. 암튼 외모와는 정반대로 짧고 굵게 활동하고 사라지셨지. 이제 1997년이 되면서 1세대 걸그룹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항상 이 1세대 걸그룹의 역사의 시작을 SES라고 하니까 SES가 1세대 걸그룹 중에 가장 먼저 데뷔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1세대 걸그룹 중에 가장 먼저 데뷔한 걸그룹은 베이비복스였어. 베이비복스는 1997년 7월 무리한 컨셉을 들이밀고 나왔다가 폭망을 하고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SES가 데뷔하면서 1세대 걸그룹의 역사가 활짝 열린 거지. 물론 이 베이비복스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중에 1세대 걸그룹 3대장 중에 하나로 등극을 하게 되지. 하지만 이 베이비복스는 여러 가지로 억가를 당하게 되는데 그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 함께 보자고. 내가 베이비복스라는 걸그룹을 처음 알게 된 게 1997년 머리하는 날이라는 노래를 통해서였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베이비복스라는 그룹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내 동생이 머리하는 날이라는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는 바람에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난 여태까지 머리하는 날이 베이비복스의 데뷔곡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베이비복스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베이비복스의 데뷔곡은 남자에게 민주주의라는 노래더라고. 이 노래를 들어보니 이게 음악이 매우 난해한데 가사가 지금 봐도 엄청 파격적이더라고. 역시 가사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방송금지 처분을 받고 후속곡 머리하는 날을 밀었던 거지. 이때 멤버가 정현전, 정시훈, 차유미, 김희지, 이희진이었는데 1집 활동 중간에 메보였던 차유미가 탈퇴를 하고 간미연이 합류했어. 그래서 정현전, 정시훈, 김희지, 이희진, 간미연 구성으로 머리하는 날 안무도 바꾸고 새롭게 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폭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아쉬운 1집 활동을 마감하고 팀의 언니들이자 이제 주축이었던 리더 정현전 그리고 정시훈이 팀을 탈퇴해 이 자리를 심은진하고 이가희가 채우게 되지.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에어컨도 없는 옥탑방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합숙하면서 연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 가요계에는 SES와 핑클이 등장해서 걸그룹의 시대를 그냥 열어 제낀 거야. 이 친구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저 자리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절치부심하며 2집을 준비했고 1998년 9월 2집으로 컴백했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야야야인데 이게 드디어 베이비복스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노래였던 거야. 발표하자마자 음악방송 차트 10위 안에 진입했을 정도로 진짜 발표하자마자 인기를 끌었던 거야. 이렇게 지난 아픔의 나날, 절치부심했던 시절의 보상을 달달하게 받으려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가이 나이 탈루 사건이었어. 당시 이가이가 78년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했던 거지. 이가이가 나이를 속이고 활동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 베이비복스를 좋아하던 내 동생이 TV에 베이비복스 나올 때마다 이가이 나이 속였다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막 그랬거든. 내가 그 말을 듣고 저 양반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동갑이라고? 이거 뭔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뭔가 원숙하고 성숙한 느낌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PC통신에 이가이가 나이를 속이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결국 탄로가 난 거지. 68년생이었던 이가이가 나이를 10살이나 속였던 거야. 그러면서 귀여운 컨셉을 잡고 있으니 이 괴리감으로 팬들은 거부감을 느낀 거지. 거기다가 이가이 이 양반이 팀 멤버 중에 제일 인기도 없었고 안무도 틀리고 춤도 못 추고 그러니 이 사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극으로 달렸던 거야. 이가이는 결국 베이비복스에서 퇴출당했고 그 자리에 윤은혜가 합류했어. 아주 찰떡같이 윤은혜가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이가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잊혀진 거야. 여담이지만 이가이 2부는 1988년에 그러니까 88올림픽 열리던 그 시절에 셋또래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던 분이시고 지속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셨던 분이야. 이분의 베이비복스 합류부터 퇴출까지 모두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고 그저 당시 베이비복스 소속사의 의지였다고 해.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서 평범하게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1999년 7월 베이비복스는 3집 컴컴컴 베이비로 컴백하는데 바로 이 앨범이 그 전설의 띵곡 겟업과 킬러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야. 이때 당시 걸그룹 최초로 섹시 컨셉을 시도했는데 이게 세련된 R&B 펑키 댄스 곡인 겟업과 맞물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 거지. 그리고 이 겟업의 이 뮤비는 솔직히 지금 봐도 겁나 멋있어. 간지가 난다고. 베이비복스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컨셉이랄까? 후속곡 킬러는 더욱 강한 컨셉으로 활동을 했고 킬러도 겟업만큼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 이전까진 SES나 핑크를 벤치마킹한 요정 이미지의 걸그룹이 줄줄이 비엔나 마냥 그냥 쭉쭉 딸려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걸그룹들이 강한 이미지 섹시 컨셉으로 밀고 나오기 시작했거든. 이렇게 보면 베이비복스가 섹시 컨셉의 걸그룹의 조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 3집에서 4집까지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베이비복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베이비복스는 SES와 핑클과 함께 1세대 걸그룹 3대장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고 SES 핑클과는 다른 노선의 베이비복스만의 독특한 컨셉 그러니까 섹시하면서도 여성적인 그런 컨셉을 확립한 거야. 이후 베이비복스는 5집, 5.5집, 6집을 연달아 히트하면서 국내와 해외 특히 중국, 대만 그리고 태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의 스타로 부상하게 돼. 이렇게 베이비복스 그들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지. 2004년 베이비복스는 7집을 발표하는데 엑스타시라는 힙합곡을 타이틀로 했어. 이게 투팍의 미공개곡을 사서 샘플링했던 노래였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지 나도 진짜 모르겠는데 당시 이하늘이 투팍의 곡을 샘플링한 거에 대해서 투팍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난을 한 거지. 근데 지가 뭔데 투팍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말도 저딴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딴 개소리에 엑스터시 요 노래에 피처링을 했던 플로스피라는 래퍼가 반박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도 미국 랩 따라하는 주제에 그딴 말할 자격이냐 되느냐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하늘 이 인간이 베이비복스 보고 뭐 미아리복스네 뭐 이런 해서는 아니다 이런 개 쌉소리를 끄적인 거지. 이런 같은 개 쌉소리에 더불어서 또 표절 논란까지 터진단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은 합법적으로 샘플링한 곡이야 이 노래는. 그런데 이런 논란으로 누명까지 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속사는 이하늘이랑 싸우고 이하늘 이 인간은 미아리복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베이비복스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지. 와 진짜 베이비복스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었겠니? 이하늘 이 사람은 진짜 인성에 문제 있는 인간이야. 그래서 가요계의 레전드지만 레전드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사람 관련해선 들은 얘기 참 많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풀지는 못하겠다. 원래 가뜩이나 안티가 많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베이비복스도 이 사건으로 진짜 멘탈이 탈탈 털린 거야. 이하늘 이 인간도 문제였지만 소속사도 베이비복스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어. 이런 상황에 멘탈이 안 털리는 게 이상한 거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니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베이비복스가 저물어가는 시기였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날 거였기 때문에 해체를 하긴 했을 거야. 다만 이 사건이 이 시기를 앞당겼던 거지. 심은진과 윤은혜가 탈퇴를 하고 그 빈자리를 뭐 중국인 멤버를 선발해서 채우겠다는 둥 어쩐나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그러던 와중에 모든 멤버가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사실상 베이비복스의 활동은 막을 내린 거야. 베이비복스는 해체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시 베이비복스로 뭉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2010년 SBS 김정은의 초콜릿을 통해 지켜졌어. 이후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멤버 간의 끈끈한 우정도 지켜가고 있더라고. 워낙 밖에서 별의별 공격을 다 당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멤버들끼리 끈끈한 우정이 쌓인 게 아닐까 싶어. 부디 그 우정 영원하길. 그리고 아직 해체하지 않은 베이비복스니까 한 번 더 완전체의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네. SES가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주면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 SES를 잡겠다고 수많은 걸그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의 걸그룹은 SES 근처도 못 가고 사라졌지. 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그룹은 SES의 라이벌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핑클이었어. 그만큼 핑클은 정말 대단한 그룹이었지. 어떤 컨셉을 해도 다 잘 소화해냈던 정말 대단한 걸그룹이었어. 근데 내 영상에 내가 뭐 핑클을 은근히 깠다 뭐 이러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니 내가 왜 핑클을 까겠냐고. 나도 핑클 팬인데 그냥 재미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거슬렸던 것 같은데, 나는 핑클을 까려는 의도는 정말 없었다는 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카멜레온 같은 걸그룹 핑클, 그 핑클의 이야기 보러 갑시다. 1세대 걸그룹 3대장이 누구야? 그렇지, SES, 베이비복스, 핑클, 이렇게 바로 세 팀이 그 전설의 3대장이지. 내가 이미 SES랑 베이비복스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핑클에 대한 영상을 좀 피했었던 거는 핑클이란 걸그룹이 가지는 뭔가 특이한 느낌 때문이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핑클은 진짜 뭔가 특이한 걸그룹이었거든. SES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뭘까? 요정 이미지. 그리고 내가 SES를 다룬 영상의 제목처럼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들, 뭐 이런 이미지야. 그리고 베이비복스는 걸크러쉬, 섹시 컨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런데 핑클은 뭐라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더라고.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뭐 하나 딱 떨어지게 소화한 컨셉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좋게 말하면 모든 컨셉을 다 무난하게 해냈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카멜레온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그럼 이번 시간엔 카멜레온 같은 그룹 핑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초여름, 그러니까 장마철이었지. 어떤 노래를 듣게 되는데 이 노래가 핑클 그 전설의 시작 블루레인이었어. 이 앨범이 1998년 5월에 나왔지만 히트를 친 건 장마철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블루레인을 들으면 그 해의 그 장마철이 항상 생각나더라고. 다들 알다시피 이 핑클은 1997년 데뷔한 SES를 잡겠다고 나온 그룹이었고, 그래서 멤버가 4명이었어. 이것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인데 당시 잭스키스와 핑클을 내놨던 기획사가 대성기획이었거든. 이 대성기획이 설정한 라이벌이 SM이었고, 아니 설정도 그렇고 그때는 실제로 그랬지. 암튼 그 SM에서 나온 아이돌 그룹의 라이벌 그룹을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SM 플러스 1이란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 약간 좀 유치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신인 그룹을 만들 때 그 그룹의 라이벌로 설정한 SM의 아이돌 그룹의 머릿수보다 하나씩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H.O.T가 5명, 잭스키스가 6명, SES가 3명이니까 핑클이 몇 명? 그렇지, 그래서 4명. 그리고 신화를 라이벌로 설정했던 클릭비가 7명이었잖아. 신화는 6명이었거든. 암튼 그런 기조에 의해서 여성 4인조 핑클이 탄생한 거였고, 타이틀곡은 또 SES와 차별점을 둬서 발라드로 데뷔를 했던 거지. 이게 또 당시 대성기획 사장이었던 이호연이
유독 옥주현을 아꼈고 그래서 옥주현의 목소리가 가장 빛났던 곡으로 데뷔시켰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더라고. 아무튼 이 블루레이는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았던 데뷔였어. 노래도 괜찮고 옥주현의 보컬도 아주 훌륭했지만 다른 멤버들의 매력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할까. 그래서 당시에는 엄청 히트를 치지는 못했던 곡이야. 나에겐 그냥 뭐 노래는 좋았다 정도의 데뷔였던 느낌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핑클이 되기 시작한 건 후속곡 내 남자친구에게부터인데 뭐 이 노래의 그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과 그냥 핑클 멤버들의 상콤한 외모가 그냥 아주 찰떡처럼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무섭게 뜨기 시작하는데, 야, 난 이 내 남자친구에게 활동 시기가 되어서야 이제 핑클 멤버들의 외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앞에서 말했듯이 솔직히 블루레인 시절에는 핑클 멤버들의 외모가 잘 안 보였는데 내 남자친구에게 활동 때 보니까 이 양반들 아주 악구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아마도 이때 핑클에 입덕한 우리 남성 동지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핑클하면 생각나는 게 나 대학교 때 우리 동기 하나가 대치동 사는 녀석이 하나 있었거든. 그 인간이 다니는 교회에 정말 뭐 미친듯이 예쁜 애가 하나 있다는데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런데 걔가 이제 가수로 데뷔한다면 뭐 곧단 소리를 그 사람이 하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왜 그 어느 집단이든 별명이 구라인 인간들이 하나씩 있잖아. 그 인간도 바로 그런 박구라였거든. 그래서 저거 또 구라치고 앉아있네 했는데, 나중에 핑클 데뷔하고 나서 그 인간이 핑클의 그 이진이 자기가 말했던 그 겁나 예쁜 교회 동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워낙 또 그 인간이 박구라였기 때문에 애들 반응이 아닌데 그렇게 겁나 예쁘진 않은데 뭐 이런 차가운 반응. 그리고 야, 정말 아는 사이면 연락해서 성률이랑 이효리 연락처 좀 알아봐라 뭐 그랬던 기억이 있구만.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핑클은 3속곡 루비로 활동을 또 하는데, 요건 또 청순 가련 이미지의 컨셉이었거든. 요 노래도 히트를 치면서 역시 1집 하나에서도 3가지 컨셉을 보여주면서 또 요걸 다 무난하게 소화해냈던 카멜레온 같은 걸그룹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 요 루비는 자드의 노래를 표절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자드 사카이 이즈미 언니의 종신 팬인 내가 봐도 그건 좀 억가가 아닌가 싶어. 별로 안 비슷하다고. 1999년 5월 딱 1집 발표 1년 만에 핑클은 2집 화이트를 발표하는데, 이 2집의 타이틀곡이 바로 그 문제의 노래 영원한 사랑이었지. 내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건 뭐 사랑스러움이란 단어를 노래로 표현하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었단 말이야. 이 노래 하나만으로도 난 이 앨범을 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 처음으로 핑클의 앨범을 샀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요 당시에 이제 거의 매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던 때였거든. 근데 배철수님께서 카펜터즈의 All We Know라는 노래를 틀어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노래를 딱 듣는데 와, 그 충격이란. 야, 이거 완전 영원한 사랑이잖아. 내 생각엔 당시 이 영원한 사랑이랑 비교해보라고 배철수님이 일부러 이 노래를 틀었던 것 같아. 아무튼 어린 나로서는 정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이거지. 이후 영원한 사랑 표절 논란이 PC통신에서 계속 이슈가 됐고 공중파에서도 다뤄졌는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묻혔어. 이 영원한 사랑은 당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난 영원한 사랑 이 노래는 표절이라고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었고, 약속해줘 이 부분은 20여 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킬링 파트고, 나는 그렇게 크게 실망을 했고 여전히 이 노래의 작곡가는 유정현 주태영으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 씁쓸하지만 그래도 핑클이었다 이거지. 후속곡 자존심까지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이제 핑클은 탑티어 걸그룹으로 우뚝 섰고 SES의 라이벌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핑클은 1999년 11월 2.5집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또 겨울 스페셜 앨범 뭐 요딴 느낌이었어. 여기에 또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울려 퍼지는 대표적인 겨울 시즌송 화이트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었어. 정작 2.5집의 타이틀곡은 화이트가 아니라 나의 왕자님께라는 노래였는데 이것도 히트는 쳤어.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되는 노래는 후속곡이었고, 그리고 좀 짧게 활동했던 화이트였던 거지. 이렇게 핑클은 앨범만 냈다 하면 그냥 빵빵빵빵빵 터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이 되었던 거야. 요때 이제 그 문제의 핑클빵이 나오는데, 핑클빵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21세기 빵, 핑클빵. 뭐 요 땅 카피로 나오는 빵이었는데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 여기 핑클 멤버들 스티커가 들어있었는데 옥주현 스티커 나오면 그냥 꽝 나왔다고 막 욕하고 그랬잖아. 뭐 안 그랬다고? 또 나만 그랬나 보네. 또 지금 다시 보면 이때 옥주현 예뻤는데 참 죄송합니다 옥주현씨.
2000년 와 핑클도 진짜 열심히 했어. 데뷔부터 한 해도 안 쉬고 몸 브레이키가 고장난 8톤 트럭 마냥 달렸으니까. 아무튼 2000년 또 핑클은 3집을 내놓는데 요 앨범의 타이틀곡이 바로 나우였지. 여기선 또 세련된 노래와 고급스러운 섹시 컨셉을 잡았는데 이게 또 그동안 핑클에겐 좀 약했던 아우라랄까 분위기랄까 뭐 그런 걸 좀 줬다고 보는 노래거든. 물론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고, 이때 2000년 요때가 바로 핑클의 라이벌인 SES가 4집을 내고 감싸 안으며로 대박을 내고, H.O.T가 마지막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으며 G.O.D가 3집을 내고 거짓말로 대박을 치고 조성모가 3집 아시나요로 가요계를 뒤흔들고 2티어 걸그룹들 클레오 파파야 뭐 요딴 친구들이 막 치고 올라오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지. 그 광란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핑클은 확신의 탑티어 걸그룹답게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거야. 역시나 핑클은 핑클이다, 몰래도 못하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이었어. 핑클은 또 2001년 리메이크 앨범 3.5집을 내고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활동을 했는데 요것도 워낙 원곡이 좋은데 핑클이 리메이크 했으니 뭐 당연히 히트를 치지. 사실 이때는 핑클이 부른 노래가 히트를 못 치는 게 이상한 때였단 말이야. 그리고 2002년 핑클은 그들의 마지막 정규 앨범 4집을 내놓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영원이었어. 이 노래도 뭐 당연히 히트를 쳤지. 핑클이었으니까. 영원 요 노래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딱 2000년대 초반 그 유행하던 미디움 템포 발라드 곡이었거든. 내가 그냥 당시 요런 스타일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어. 이건 그냥 진짜 내 취향이라니까. 난 요 앨범의 후속곡이었던 Don't Go Away가 훨씬 내 취향에 맞았었지만 요 Don't Go Away는 별로 히트를 못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 취향이 구렸던 거라고 보면 되나. 암튼 이 4집 이후 핑클은 해체 아닌 해체를 했다 보는데 핑클 해체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핑클은 한 번도 해체한 적이 없다더라고. 4집 활동 종료 후 옥주현과 이효리는 솔로 가수로 활동을 했고, 이효리는 솔로로 활동하면서 핑클 시절보다 훨씬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리즈 시절을 맞이했잖아. 그리고 옥주현도 정말 가수로서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성유리와 이진도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 다들 각자 길에서 활동 중이지만 핑클 멤버 중 그 누구도 핑클이 해체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 오히려 핑클은 해체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지. 2019년 캠핑클럽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핑클의 완전체를 우린 다시 볼 수 있었고, 또 완전체로 발매한 디지털 싱글 남아있는 노래처럼도 발매를 했지. 그 청순했던 비글미 넘치던 소녀들이 이젠 아줌마라 그러면 싫어하나?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잠깐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 아줌마를 아줌마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아줌마라고 하라는데, 아무튼 그 아줌마가 되니까 더 입담이 거침없어진 게 그냥 아주 재밌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90년대 탑티어 아이돌 중에 모든 멤버가 다 방송 출연이 가능한 그룹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핑클이야. 근데 핑클이 또 망난이라고 소문났었던 걸그룹인데 막상 사고 친 건 없구만. 이것도 참 재밌다네. 역시 못하는 거 없는 카멜레온 같은 걸그룹 핑클이라네. 1997년 말 난 진짜 큰 충격을 받는데 그게 바로 SES의 데뷔였단 말이지. SES의 데뷔는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고장난 녹음기 마냥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뉴진스의 데뷔를 봤을 때 그게 SES의 데뷔를 봤을 때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암튼 SES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고. 내가 정말 많은 걸그룹들을 좋아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SES였고, 내가 꼽는 역대 최고의 걸그룹을 SES라고 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들은 이제 다 애엄마가 돼버렸지만 여전히 SES는 그때 그 소녀들로 기억된다네. 아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SES의 이야기를 보러 가보자고. 내가 그 소녀들을 처음 본 게 1997년 말쯤이었을 거야. 당시에 진짜 이 SES는 그야말로 혁명, 라 레볼리시옹, 르네상스, 센세이션이었어. 약간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쁜 애들이 또 졸라 세련된 노래를 불러 제끼는 거야. 내가 당시 SES를 처음 봤을 때 느낀 느낌이 아마 내가 작년에 뉴진스를 처음 봤을 때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 게다가 그 전설의 I'm Your Girl 뮤비, 이 뮤비는 이후 모든 걸그룹 뮤비의 바이블이자 경전이 되었던 바로 그 뮤비였지. 비현실적으로 예쁜 외모와
졸라 세련된 음악, 그리고 소녀스럽지만 파워풀한 안무까지, 이 완벽한 삼위일체가 히트를 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SES 1집은 당연히, 아니 뭐 필연적으로, 아니 숙명적으로 히트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당시 SES의 인기는 말 그대로 신드롬급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길거리 이제 번화가 나가면 리아카에서 불법 복제 음원을 당연하게 팔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 리아카에서 히트곡들을 끊임없이 또 틀어 제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뭐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었지. 그때 당시에 리아카에서 진짜 어찌나 I'm Your Gir을 틀어 제끼던지, 그냥 외출 한번 하고 오면은 I'm Your Gir에 그냥 뇌가 절여져. 자면서도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는 거야. 자다가도 흥얼거리고, 일어나서도 흥얼거리고, 그냥 샤워하다가도 흥얼거리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또 이제 뭐 축제, 뭐 MT 뭐 이러면 뭐 그냥 여자애들 셋이서 그냥 다 I'm Your Gir을 춤추고 있고, 뭐 노래방 가면은 또 이런 또 쉽지도 않은 노래거든. 이 I'm Your Gir이 굉장히 어려운 노래야. 쉬운 노래가 아니거든. 근데 이걸 불러보겠다고 뭐 서편제에서 득음하듯이 그냥 피를 꽥꽥 토하고 있는데, 서편제가 뭔지 모른다고? 나도 모르고 싶다. 아무튼 그때 그 SES를 안 좋아한 남자들이 있었을까?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들이었던 거지. 나도 당시 SES 1집 테이프를 샀어. 진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 이렇게 SES가 등장하면서 K-팝 역사에 걸그룹이란 이름이 아로 새겨지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 뭐 걸그룹 있었는데요? 왜 SES가 걸그룹 시작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들도 있을 텐데, 물론 그전에 코코라든가 뭐 세세세라든가 비비라든가 뭐 이런 양반들이 있긴 있었어. 근데 이 양반들은 걸그룹, 뭐 아이돌 컨셉 이런 팀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서울 시스터즈, 음방울 자매요. 그리고 또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일제시대에 데뷔하신 저고리 시스터즈가 뭐 걸그룹의 시초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걸그룹의 시초는 지금 같은 형태, 그러니까 지금의 뭐 뉴진스라 아이브나 뭐 르세라핌 같은 걸그룹의 그런 형태를 가진 어떤 걸그룹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지. SES는 K-팝 역사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걸그룹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SES는 이 집에서 진짜 요정이 되어버렸어. 진짜 말 그대로 요정이었지. 드림스 컴 트루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사운드가 당시엔 겁나 신선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외국곡 판권을 사다가 우라카이를 친 건데, 이게 기가 막히게 세련됐던 거야. 난 요 노래 딱 듣자마자 아 씨발 이거 바로 사야 돼 이러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테이프를 사다가 그냥 늘어지게 들어 제꼈지. 이거 최근에 에스파가 리메이크 했던데, 내가 딱 말하자면 에스파 리메이크 버전 원곡에 한참 못 미쳤어.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니 틀딱 새끼가 우리 에스파를 까? 이러면서 반박시 너 말이 무조건 맞아. 이 집에서 후속곡인 너를 사랑해도 대박이 나지. 이건 뭐 상큼함이라는 거를 의노하면 바로 그냥 요 SES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 진짜 당시 너를 사랑의 인기도 어마어마했지. 내가 개인적으로 SES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러브거든. 이게 1999년 발표한 SES 3집의 타이틀곡이야. 또 개인적으로 SES 멤버들의 외모 리즈 시절이 바로 이 3집 활동 때라고 생각해.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봤는데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아니 그냥 뭐 요즘에 솔직히 약간 어설프게 걸그룹이라고 나오는 애들 비주얼 그냥 개처바르는 그야말로 완성된 비주얼 뭐 그런 느낌이잖아. 노래도 너무 세련되고 고급스럽지. SES는 항상 뭔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컨셉의 그룹이었어. 당시 뭐 SES 이후로 뭐 걸그룹들이 진짜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튀어나오던 시절이었는데, 그들의 지향점이 아마 SES였을 거야. 하지만 그중 어느 그룹도 그 SES의 그 유니크한 느낌을 따라잡지 못했어. 당시 이 3집은 발매 3일 만에 55만 장이 팔리는데, 이게 2020년까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기록이 2020년에 블랙핑크의 정규 1집이 2일 만에 60만 장이 판매되면서 그 기록이 깨지게 돼. 2000년 4집으로 돌아온 SES에 난 또 깜놀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음악적으로 걸그룹의 한계를 넘어버렸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 당시 걸그룹의 음악은 좀 촌스럽거나 아니면 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유치하거나, 그것도
그것도 아니면 또 무리하게 섹시 컨셉 잡다가 뭐 천박해지거나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4집 수록곡 중 비내추럴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악이 걸그룹 음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진짜 이런 걸 부를 수 있는 걸그룹은 SES 뿐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지. 게다가 타이틀곡 감싸 안으면은 일본 가수 미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당시 아니 뭐 지금도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일본 뮤지션 중 하나인 그 미샤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좀 의아했어. 그리고 SES가 이걸? 이런 걸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와, 너무 잘한다. 야, 바다 노래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싹 사라지더라고. 개인적으로 걸그룹 역사상 최고의 보컬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진짜 이 4집을 통해서 SES는 걸그룹 아이돌의 한계점을 깬 정말 어나더 클래스가 되었고, 대중성과 음악적 완성을 동시에 가져간 걸그룹이 되었던 거야. SES의 4.5집이 2001년에 나왔거든. 이 앨범이 일본에서 활동했던 곡들의 우리말 가사를 붙여서 낸 앨범이야. SES는 계속 일본 활동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앨범을 낼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난 이 앨범을 듣고 또 깜짝 놀랐어. 여기에 꿈을 모아서가 수록돼 있는데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SES 노래가 1위가 러브, 2위가 꿈을 모아서야. 이걸 들으면서 얘네 일본에서 이렇게 좋은 노래로 활동하고 있었구나. 약간 질투심이 좀 나더라고. 5집으로 돌아온 SES는 뭐 예전 어떤 노래 가사처럼 이제 진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어. 5집에서 저스트 필링이 워낙 히트를 쳐서 타이틀곡이 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 앨범의 원래 타이틀곡은 유였어. 그동안 소녀소녀했던 컨셉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뭐 당당한 커리어 우먼? 뭐 그런 컨셉의 노래였거든. 이 유도 가요 프로그램 1위는 기록을 했어. 이 앨범에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스트 필링이 이 앨범의 사실상 백미곡, 그리고 또 SES를 대표하는 노래지. 근데 이 노래는 가요 프로그램 1위를 못한 노래였어. 그렇지만 뭐 지금도 회자되고 SES의 대표곡 중 하나고,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도 리메이크가 되고 다시 불려지는 그런 노래잖아. 그런데 이 앨범이 그들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었어. 5.5집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신곡 5곡에 리믹스 곡을 담은 스페셜 앨범이었거든. 이렇게 2002년에 SES는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때 SM 주가가 무려 6%나 떡락을 했어. 그만큼 SES가 가진 상징성이란 게 대단했던 거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들의 스토리는 끝이 났다. SES 데뷔 20주년이 되던 2016년에 SES가 다시 결성이 되었고 활동을 시작했지. 각자 활동을 지켜봐 왔지만 SES로 뭉친 모습은 14년 만에 봤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고 뭉클하더라고. 하지만 슈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다시 완전체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어. 작년에 오랜만에 SES 완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역시 뭔가 뭉클하더라고. 유진은 배우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바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슈는 여전히 블러 처리되어서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지금도 SES 노래는 참 자주 듣는데 다시 들어도 참 좋아. 그 안에는 정말 반짝이던 시절에 내가 있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소녀들이 있다네. 이렇게 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이 긴 시간을 제가 함께 해드렸으니 저한테도 감사를. 제가 이번에 이 모음 영상을 만들면서 지난 영상들을 봤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어떻게 내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는지, 참 이렇게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한다네. 우리의 명절 한가위, 정성으로 성편을 빚는 마음을 미원 종합선물 세트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풍성하기만 한 흐뭇한 한가위. 올 추석도
미원 종합선물 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미원 종합선물 세트.